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현대대사 군 개념부터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군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가서, 이 파트에서는 너무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제 여기에서는 군의 직접, 군의 직합, 치환군, 정의면체군, 자기동형 정리, 실로 정리, 요 내용들 중에서 특히 실로 정리는 우리가 그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는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계산이 더 중요하고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수업을 이제 그것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환체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체론을 가지고 이제 수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형식적 몇 급수 환과 불환, 행렬환, 이 내용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만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지루하다 정도로 좀 자세하게 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쌓이게 되면 이제 속도감이 붙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이 좀 쉽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뒤에 가서는 원리를 이해하는데 이제 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쉬운 부분부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군에 대해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요걸로 대신 할게요. 우리가 이제 현대대수학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대체 몇 점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8점에서 10점 정도인데, 뭐 특별한 일 없으면 10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문항수로는 3문항 정도고, 군에 대한 문제는 한 문항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 뭐 2점이 될 수도 있고 4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군의 구조를 물어보는 거고요. 군의 구조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수업하면서 나오겠지만 생성원을 찾는 거예요. 이 생성원을 찾는다는 말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순환군만 생각하는데 순환군은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을 순환군이라고 하는 거고, 순환군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전체를 생성할 수는 없고 적어도 2개 이상의 원소가 이제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선형대수학에서 보면 기저 개념이 나오고요. 기저에서 생성원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1차 독립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저에서의 생성원의 개념으로 생성한다라는 의미로 번역하시면 조금 공부하는데 어렵고, 여기에서 이제 생성원이라는 말이 선형대수에서 거의 기저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벡터 공간에서의 기저는 유일하지 않지만 기저 속에 있는 벡터의 개수는 유일하다는데, 여기 군론에서는 유일성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원을 찾는 것은 이제 중요하고, 이제 효율적인 게 뭐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원의 mid수예요. 생성원의 mid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환군이 아니라면 생성원들 사이의 관계예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군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이론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생각처럼 이제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델들 있죠? 그 모델들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시험 문제는 그 모델들을 벗어난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의 문제냐면, 우리가 군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존에 있던 군으로부터 군과 군의 외적을 통해서 새로운 군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핵심이 되고, 나중에 이론적으로 보면 외적과 내적이 동일한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은 일종의 분해하는 개념이고 외적은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군을 만들 때 이제 외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말이 외적이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이 외적이라는 말은 일종의 순서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적과 내적은 선형대소에서 말하는 외적과 내적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의 의미를 이제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군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이거는 이제 외적은 확장의 개념이에요. 확장. 그런가 하면은 군을 축소시켜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분할의 개념이에요. 분할의 개념인데, 이 분할에 대한 개념 중에 새로운 군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군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성질들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 정규 부분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잉여 군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핵심 이론이다. 핵심 이론이 되는데, 이런 핵심 이론들 중에 이런 것들을 모델화를 시켜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럴 때, 대표적인 것이 순환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한군과 무한군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군 중에 비가환군인 모델이 대체적으로 대칭군과 이면체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고, 무한군의 대표적인 모델은 일반 선형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이 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틀을 벗어나지 않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현대수학은 집합이라는 개념에 연산이라는 개념이 연결돼서 그 하나의 공간, 하나의 뭐 여기서 말한 군 또는 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양연산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야. 모양은 중요하지 않고 이양연산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냐인데, 이양연산은 일종의 하나의 함수입니다. 함수가 돼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 집합과 함수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수업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에서 이제 대한 내용이 나오시면,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양연산은 하나의 함수예요. 이양연산은. 그럼 함수가 되려면 정역이 공집합이면 안 되죠. 그래서 G가 공집합이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꼭 체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군, 부분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근본적으로 무슨 집합이 아니라는 것부터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인데 이양연산은 어떤 모양이냐 그러면 G by G에서 요거 by라고 있습니다. 읽을 때 G by G에서 G로 가는 함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가 함수가 되면
함수가 되면 얘가 함수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공역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공역이 뭐예요? G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 원소가 G 속에 있는 원소들의 순서상의 그 함수값이 결국 G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닫혀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함수의 정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임의성과 일가성.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는 공역에 들어가야 된다가 임의성. 일가성은 꼭 몇 개의 원소로만 대응돼야 된다. 하나의 원소로만 대응돼야 된다. 즉 A1, B1과 A2, B2가 같으면 이것의 상도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이 표현을 우리가 A.B라고 사람들이 놓을 겁니다. 그러면 A.B는 어떻게 생겼냐라는 것은 정의학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도트의 모양이 플러스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곱셈의 모양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뭐 여기에다가 나는 별이라고 쓰겠다 그러면 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세모를 쓰겠다 그러면 세모라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트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초중고를 배우면서 연산에 대한 개념으로 덧셈과 곱셈이라는 연산이 이제 제시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양을 쓰게 되면 통상적으로 덧셈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 모양을 쓰게 되면 통상적으로 곱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덧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무슨 법칙이 성립했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덧셈군 하면 모양도 덧셈 모양이지만 상대적으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이항연산이라고 하고 A1, B1 이렇게 되는데 자, 교사 임용 시험에서는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이제 출제된 적이 있었냐면 잘 정의되어 있음을 보이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요. 그러면 잘 정의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를 다 밝혀야 되는 거죠. 임의성과 일가성. 이 두 가지를 밝혀야 되는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중등학교에서는 이게 자명하게 들어가요. 요 모양이 자명해요. 중등학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것도 원래 밝혀야 되는데 자명하다 보니까 두 번째 것만을 강조를 해요. 즉 A1과 A2가 같고 B1과 B2가 같으면 A1도 B1과 A2도 B2가 뭐다? 같다를 밝혀요. 그러니까 일가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대수에서는 일가성이 통상적으로 자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많이 두냐면 닫혀 있다에 초점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닫혀 있다와 일가성 두 개 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체계 이론에서는 일가성은 자명하게 보여지니까 닫혀 있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만에 하나 시험에서 잘 정의되어 있음을 보이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두 가지를 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항연산이 되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이항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항연산이 정의되어 있을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생뚱맞는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교과교육론을 공부하시다 보면 형식 부력의 원리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다 들어봤죠? 이제 형식 부력의 원리인데 교과경론 수업 시간은 아니니까 교과경론으로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형식 부력의 원리인데 이 형식 부력의 원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수론에서 제일 숫자를 이해하는 데 어려웠던 것이 역사적으로 음수와 무리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항상 수업은 동양 중심이 아니라 서양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얘기는 저 동양에서 인도에서는 언제 나왔다는데 이걸 할 필요 없이 그냥 서양 중심으로 번역하는 거니까 4세기경에 음수 개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대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숫자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방정식의 문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면 얘는 x는 마이너스 4고 하잖아요. 그렇죠? x는 마이너스 4라는 것이 나와서 음수 개념을 받아들였는데 이 음수 개념을 받아들이고 나서 과연 x는 마이너스 4라는 게 수냐 이런 논란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신 대수 문제를, 즉 여기서 대수 문제란 방정식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대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제렌저를 받아들이고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음수 곱하기 음수는 뭐가 됩니까? 양수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양수는 소득, 음수는 손실. 양수는 증가, 음수는 감소.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소 곱하기 감소는 플러스니까 증가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언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빚에다가 빚을 곱했더니 소득이래. 그래서 15세기에 유명한 델탕트라는 소설가가 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란 종교와 수학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어떤 수학자도 빚에다가 빚을 곱했더니 소득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지 못했다. 수학 실망이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제 음수를 수로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4세기경에 이게 나온 겁니다. 19세기에 가서 피코크가 무엇을 이제 제시를 한 거냐면 그 전에는 모든 것의 개념을 양수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피코크에 와서는 양수 개념이 아니라 제약 조건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 대한 개념이 그 영역에 대한 범위를 없애면서 수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형식부력의 원리라는 말의 이제 토대가 기존에 있던 영역을 이제 그것을 지금 직역하는 식으로 번역하면 기존에 있던 영역, A라는 영역에서 성립했던 이론이 B라는 영역으로 확장시켰더니 성립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는 게 형식 부력의 원리예요. 그러면 항상 다 참입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가 큰 데서 성립하는 게 작은 데서 성립합니다. 이건 말이 되는데 작은 데서 성립한 게 큰 데서 성립합니다. 그러면 말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식 부력의 원리는 아니에요.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설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술의 한 종류로 봅니다. 그러니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야. 이게 이제 19세기에 나온 형식부력의 원리로 나오면서 이것을 음수를 무엇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수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를 어떤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 껍데기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그러면 형식부력의 원리 하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 좌표 개념이 도입한 사람은 누구죠? 데카르트죠. 그래서 이것을 데카르트 좌표계 이렇게 이제 표현 쓰기도 하고, 이 좌표계가 데카르트가 이제 나오면서 x 플러스 y는 2 그랬다면
데카르트 이전의 세대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내가 그전에는 무슨 개념만 있다고 그랬어요? 양수 개념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x와 y가 모두 다 양수가 아니래도 x 플러스 y라는 식은 여전히 뭐가 됩니까? 유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하적 형식 부력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형식 부력의 원리에는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요게 있죠? 그래서 학교 수학에서는 대수적 형식 부력의 원리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를 설명합니까? A의 n승 나누기 A의 m승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n이 m보다 크면 A의 n- 뭐라고 표현해요? m승으로 표현하고 n과 m이 같으면 1이라고 쓰고 n이 m보다 작으면 A의 m승 마이너스 m분의 1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죠. 그쵸? 얘기 되겠죠? 그러면 이 표현을 쓰는 게 양수일 때예요. 뺄셈으로 본다면 m-m이 양수일 때, m-m이 음수 0일 때, 세 번째는 m-m이 음수일 때의 개념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최초에는 이것을 설명할 땐 뭐로만 얘기를 해요? 요것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런 것은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로 설명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얘를 설명하는 것은 항등원의 개념이에요. 세 번째로는 곱셈, 역원의 개념이죠. 그래서 요와 같은 것을 대수적 형식 부력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로 왔냐면 군 정의하려다가 여기로 왔죠. 자, 우리가 보통 대수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순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쓸 때 첫 번째 내용은 닫혀 있다에 대한 개념이고 두 번째로는 항등원의 개념이고 세 번째로는 역원의 개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편한 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꼭 무슨 관계를 지켜야 된다? 순서 관계를 지켜서 설명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증명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일반적으로 막 순서가 중요합니까? 이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대수적 형식 부력의 원리 나올 때는 막 쓰는 게 아니라 꼭 닫혀 있다. 항등원, 역원의 순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도트가 2항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2항 연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닫혀 있다가 이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된다죠.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성립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명명한다? 반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A.E는 E.A를 만족하는 E가 존재하는데 이때 이 E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항등원이라고 한다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족되는 것을 우리는 모노이드라고 표현을 씁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기서 미리 할게요. 이렇게 하면 E가 존재하면 얘는 어떻게 존재한다? 유일하다가 돼요. 존재하면. 자, 그래서
E1과 E2를 항등원이라고 하면 E1을 항등원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돼요? E2가 되는 거죠. 그렇죠? E2를 무엇이라고 정해주면 얘를 항등원으로 번역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E1이 되는 거죠. 그래서 E1과 E2는 뭐다? 같더라. 그래서 항등원이 존재하면 항등원은 몇 개만 있다?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이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G라는 집합을 실수해서 무엇을 뺀 집합? 0을 뺀 집합이라고 이렇게 보자. 그러면 A.B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죠. 오른쪽은 실수 곱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분명히 어디에 들어가요? 0이 아닌 실수의 곱은 여전히 0이 아닌 뭐가 돼요? 실수가 되죠. 그 다음에 A.B.C를 해주면 A.B. C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생략. 절대값의 절대값은 그냥 절대값하고 같다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A, B,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실수는 곱셈에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어떻게 묶든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A. B. C를 해주면 A, B. C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B, C가 되니까 결국은 이 둘이 뭐가 돼요? 같다가 돼서 무슨 법칙은 성립한다? 결합법칙은 성립한다죠? 그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묶든 간에 이 세 가지의 결과물은 뭐다?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묶음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A.B가 B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얘가 몇일 때예요? 얘가 1일 때죠? 그럼 얘가 1이라는 얘기는 A가 1이거나 A가 몇일 때예요? 마이너스 1일 때를 얘기해 줄 수 있죠? A가 1인 경우를 보시면 그러면 1도 마이너스 2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그런데 마이너스 2도 2를 해주면 얘가 돼서 얘와 얘는 어떻습니까? 같지 않죠? 그래서 1은 무엇이 아닌 거예요? 항등원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A를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마이너스 1도 2를 해주면 얘는 몇이 돼요? 2가 되죠? 근데 2도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마이너스 몇이 돼요? 2가 돼서 같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은 마이너스 1도 무엇이 될 수 없어요?
항등원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항등원이 있나 없나를 봤을 때 이 문제는 항등원이 될 수 있다면, 그쵸? 요게 여기 표현이 잘못됐구나. 여기 얘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러면은 항등원이 될 조건이 있나 체크를 해봤더니 절대값이 1이면 되네 그랬잖아요. 그 절대값이 1인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둘 다 뭐가 됐어요? 항등원이 안 됐죠? 자, 근데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항등원을 얘기를 할 때 왼쪽만 체크를 해준다든지 이것만 체크를 한다든지 또는 이쪽만 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봤듯이 1이라도 왼쪽인 경우는 참이 됐죠. 마이너스 1일 때도 왼쪽이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더니 성립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는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다 뭐다?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뒤에 가면 내가 이렇게 해놓고 딴 말 할 때가 있는데 그 딴 말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항등원을 체크할 때는 A.E도 A이고 E.A도 뭐다? A가 되는 양쪽을 모두 다 설명해 줘야 된다. 책에서는 보통 이런 이그젬플 잘 들지는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첫 시간에 현대대학교에서 현대대에서 첫 시간부터 이런 거 딱 하면 머리부터 아파버리기 때문에 항등원을 쉽게 찾는 경우만 체크해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이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G2까지 만족되는 것을 우리는 모노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건이 항등원이 존재했을 때 A.X는 X.A는 2가 되는 이러한 X가 존재하면 만족하는 X가 존재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여기까지 만족되는 것을 G를 무엇이라고 한다? 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요,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이 다 밝혀져야 돼. 한쪽만 밝혀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X를 A의 여건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그런데 한 30초 후에 증명을 할게요. 여건이면 유일해요. 여건이면 유일합니다. 여건이 존재하면 유일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1의 덧셈 여건은 뭐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들을 써요. 사람들이 여건을 쓰면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표현을 쓰는데 얘를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읽어도 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사람들이 한다? A의 여건이라는 말로 표현을 쓰는데 덧셈 여건일 땐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쓰고 곱셈 여건일 땐 A의 인버스라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써요. 자, 이제 공간이 좀 적어서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까 우리 순서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건 얘기를 하려면 어떤 경우든 근본적으로 항등원 얘기가 없으면 여건 얘기를 못 해줘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숨겨져 있죠? X.A는 2고 A.X도 2다. 그렇죠? 또 A.Y는
y.a는 2라는 뜻이 요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x와 y가 같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x.2는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 2 대신에, 여기에 있는 2 대신에 요거를 써줘도 되고, 요거를 써줘도 되고, 요거를 써줘도 되고, 요거를 써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를 선택해서 a.y라고 표현을 해주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군이면 결합법칙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x.a. 뭐가 돼요? y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러면 x.a는 뭐예요? 항동은 2니까 얘는 2.y가 되는 거죠. 2는 항동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y가 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존재하면 몇 개만 존재한다? 하나만 존재합니다. 유일성이 보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성이 이제 보증이 되니까 그럼 우리 기호화 시킵시다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호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시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상적으로 덧셈군에 대한 내용이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산자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연산자 모양에 너무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G가 군일 때 모든 원소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그러한 군을 뭐라고 하자? 아벨 군이라고 하자인데, 이건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심각하게 고민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제 아벨이라는 사람은 노르웨이 수학자죠. 노르웨이 수학자예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노르웨이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 우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벨상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이제 하는 게 우표로까지 나왔으니까 존중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게 살다 간 분이에요. 그래서 29에 돌아가셨다. 내가 정확하게는 아마 2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교 교수로 하기 위해서 편지를 뭐 유럽에 있는 대학들로 쭉 다 이력서를 넣은 거죠. 지금식으로. 해서 했는데, 다 퇴짜를 맞고 모스크바 대학인가 어디에서 초빙한다라는 편지가 오는 그 사이에 가난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시 우리가 이제 아벨군이라는 말하고 가환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는 그래도 안 나오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덧셈에 대한 얘기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가환적이라는 말로 표현하자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고, 곱셈 연산자는 아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아벨 군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용어를 이제 막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덧셈했다가 아벨 군이라고 하면 막 그 핀잔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틀리는 일은 없어요. 그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아벨군 또는 가환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B자는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비아벨군은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조금 어감이 안 좋고, 비가환군이 조금 어감이 좋아서 이제 우리가 보통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비가환군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근데 뭐 비아벨군이라고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른 거는 쭉 일단 넘어가 보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무엇을 말하냐면 제너럴의 G자, 리니어의 L자를 따서 GL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군이 아니면 다른 게 들어와도 되는데 군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체가 들어가야 돼요. 체가 들어가는데 이제 유리수체가 들어가도 되고 실수체가 들어가도 되고 뭐 Z2가 들어가도 되고 Z3가 들어가도 되고 ZP가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P는 소수예요. 얘네들이 이제 주어지는 건데 얘네들은 AD-BC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러한 행렬을 우리는 무슨 행렬이라고 그래요? 정칙 행렬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칙 행렬들의 모임을 GL2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 디터미넌트 A, B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뭐가 돼요?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도 0이 아니, 여기에서 이 디터미넌트는 여기서 내가 이거를 F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디터미넌트는 반드시 F의 멤버예요. 이렇게. 실수면 실수의 멤버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도 무엇이 아니고 둘 다 무엇이 아니에요. 0이 아니죠. 그럼 체에서 0이 아닌 두 원소의 곱은 0이 아니다가 되니까 0이 아니다가 나와요. 이렇게. 지금 나는 이렇게 강의할 수 있으나 현대대수학을 처음 배우는 분들은 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말한 체에서 0이 아닌 두 원소의 곱은 0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라는 개념을 몰라도 실수라는 개념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에서 0이 아닌 두 실수의 곱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좋으니까 통상적으로 R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R이라고 쓰는 거고 이게 확장이 되면 R이 아니라 체가 뭐가 되든 간에 체만 들어가면 요 원리는 다 뭐다?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같은 글에서 여기서 따로 수업은 안 하고 2차 정사각행렬 곱하기 2차 정사각행렬은 2차 정사각행렬이고 근데 행렬식이 0이 아닌 것의 곱은 행렬식이 0이 아니니까 이거 닫혀있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내용상 GL2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렬은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곱셈의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반군까지 되겠죠? 자, 내가 군 처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밝혀야 된다고 그랬죠? 공집합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것부터 밝히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 뭐라고 설명했든 간에요. 모든 군은 군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항등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란 걸 체크를 할 때는 항등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이름은 안 써도 돼요. 항등원이라는 이름을 쓸 필요 없이. 항등원이 존재한다는 얘기. 그럼 이 문제에서는 예로 놓으면 이때 우리 디터미넌트 i는 몇입니까? 그래서 얘는 0이 아니죠. 그래서 i는 어디에 들어가 있대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무슨 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저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A.I는 뭐가 돼요? A.I도 A가 되고 I.A도 A가 되죠? 이거죠. 자, 다 끝나고 나서 이름 얘기를 붙일게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A가 무엇이므로? 0이 아니죠?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무슨 행렬이 존재한다? 역행렬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왜 이 단어를 안 썼느냐? 지금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서 안 쓴 거예요. 현재 입장에서는. 저 단어를 쓰려면 2차 정사각행렬인 데는 지장이 없지만 GL2 속에 들어가려면 행렬식이 무엇이 아니다. 0이? 그러니까 A의 역행렬도 행렬식이 무엇이 아니라는 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0이 아니란 걸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미 이것 행렬식이 몇이라는 건 체크를 했어요. 1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A분의 몇이에요? 1이죠. 근데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도 0이 아니 된다. 따라서 A의 인버스도 어디에 소속이에요? 여기에 들어간다가 되겠죠? 이거를 계산해 주면 얘가 되죠? 물론 A, B는 행렬식이 0이 아니니까 GL2의 멤버죠. 예를 해주면 얘죠. 그쵸? AB와 BA는 무슨 곱셈의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가환군이죠.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이름으로 가서 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가환군이 되는데, 얘네들은 사람들이 뒤에 이런 거 붙였잖아요. 이건 의식하지 이제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이름을 붙인 건 뭐냐면 원소들의 모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들의 모양이 전부 다 행렬이니까 단위 원인데 원소의 모양이 행렬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문맥상 행렬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나오니까 단위 원보다는 단위 행렬이라는 말이 이해하기 쉽다라고 판단이 돼서 뒤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이 대한 내용을 이제 체크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얘가 보통 I를 쓰는 경우가 있고 E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I를 쓰는 경우가 있고 E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수학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죠. 나는 이제 안 그런데, 뭐, 이제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원서를 보면 더스하고 데얼포가 나오는데, 어슘과 서포즈가 나오는데, 이들의 차이가 뭘까? 분명히 다른 단어를 선택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우리는 따라서 이렇게 쓰잖아요. 가정하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얘네들은 이렇게 할까? 뭐 내가 모르는 영어에 뭐 무슨 뜻이 있나? 이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한데 창피하잖아요. 대학생이 교수님한테 이런 거 질문하기에는. 그것도 이제 대학원을 가서 하다가 이게 창피하게 물어볼 수는 없고, 또 내가 더스를 쓰든 데얼포를 쓰든 뭐 교수님들이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분들도 없고,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 그래서 이제 그 유학 갔다 온 선배가, 유학 중이던 선배가 방학 때라고 한국에 와서 쭉 있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귓속말로 물어봤죠. 창피하니까. 선배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냐고. 그래서 뭔데? 그래서 더스하고 데얼포의 차이가 뭐예요? 서포즈하고 어심댓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똑같지? 그러더라고. 근데 얘네들 왜 달리 써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웃더라고. 얘네들은 똑같은 말 쓰는 거 싫어한대. 그러니까 한 지문 안에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스, 데얼포, 뭐 어심댓, 서포즈댓을 쓰는 거지 의미 없다고. 몇 년간 혼자서 끙끙 앓던 얘기였는데 굉장히 이제 허망하죠. 자, 이쪽 얘기가 이제 다시 왔는데, 이제 이거 공부하시면서 이제 언어 공부, 이제 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I라는 게 우리 수학에서 I 하면 항등행렬이 먼저 떠올까요? I 하면 인터벌이 먼저 떠오를까요? 보통 I가 인터벌의 이제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수 표현할 때 무리수 집합 I라고 안 쓰죠. irrational number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리수 집합 어떻게 표시해요? 그냥 유리수가 아닌 집합이라고 무리수 이렇게 쓰지, 이렇게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수학은 논리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논리와 형식이기 때문에 이 기후화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남들한테 이게 오해 소지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통 I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같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무시하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쓰게 되면 영어에서 조금 표현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를 많이 써요. 우리가 독일어를 영어로 잘못 알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독일어인데 영어로 알고 있는 거. 아이겐 밸류 할 때 아이겐은 영어예요? 그렇고 물어보면 네 그러잖아요. 원서에서 전부 다 아이겐이라고 나오니까. 아이겐은 독일어예요. 영어 아니에요. 그럼 영어에 없어요? 영어 있어요. 고유값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애들도 영어 안 쓰고 독일어를 써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그 캐릭터리스틱이에요. 근데 캐릭터리스틱은 특성이란 뜻도 있지만 걔가 여러 군데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쓰기가 뭐 하니까 아이겐 밸류, 아이겐은 독일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유하다라는 이 선형 변환에 고유한 성질이라는 말에서 아이겐이 나온 거고, 그래서 그 아이겐이 나온 거고, 값은 영어 그냥 밸류를 갖다 쓴 거예요. 고유 벡터도 아이겐 영어 벡터 이렇게 다 쓰는 거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되니까 이제 영어에서 독일어의 필요는 이자를 많이 쓰기도 하죠. 이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I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 얘기를 할 때
얘는 2차 정사각 행렬들의 모임이에요. 아까 제너럴은 행렬식이 0이 아닌 거였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환이 되면 여기에서 단위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단위원이 나오면 단위원은 단위니까 아이덴티티에서 I자를 또 따오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으로 되게 이제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자를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I자 안 쓰고 이자를 사용해서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 물론 안 나오는데 알아두면 재밌으니까. 얘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몇이에요? 1이죠? 뭐 이때 이거 지울까? 얘는 1이죠. 이때 A가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은 이런 A는 얼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uncountable하게 존재하죠. 비가산적이죠. 근데 여기서는 가산, 비가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도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무한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선정구는 무한, 비가환군. 이런 뜻의 이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내용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얘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2차 정사각 행렬의 뜻은 뭘까요? 선형대수적으로 사고하면 이때 얘네들은 2차원 벡터 공간에서 2차원 벡터 공간으로 가는 선형 변환이 2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정사각 행렬에서 2차 정사각 행렬로 가는 선형 변환들의 모임이 바로 요거예요. 얘가 2라고 쓴다면. 오케이? 그 중에서 또 무슨 변환이 있겠어요? 선형 변환들 중에서도 동형 변환이 있겠죠? 그쵸? 즉, 동형이 되려면 역 변환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모임이 바로 뭐다? GL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의 합성은 일반적으로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서 수학 공부를 할 때 최초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배운 거는 함수의 합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 변환도 함수의 한 종류죠. 특별한 모양을 지니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배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비가환군. 그러면서 일종의 자기 동형군이 되는 거예요. R2,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벡터 공간도 일종의 덧셈 군이 되니까요. 그렇죠? 얘기 되겠습니까?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덧셈 군이라고 모양만 보시지 말고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다룰 때 모양만 꼭 체크하시지 말고 덧셈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덧셈 모양도 썼지만 덧셈에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가 같이 들어가 있다야 교환 법칙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온 바를 기초로 해서 본다면 덧셈에 대한 항등호는 몇이다? 0이죠. 그래서 보통 덧셈의 항등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 영원 이렇게 또는 그냥 영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
그 다음에 덧셈 요거는 마이너스 뭐로? 이렇게 기호로 사용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전체 집합은 덧셈군이 되겠죠. 근데 자연수는 덧셈군이 안 되는 이유는 자연수는 모노이드까지는 돼요. 모노이드까지는 되는데 자연수에는 항등원 역할을 하는 0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모노이드, 아니, 반군까지만 됩니다. 모노이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정수는 곱셈에서,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고, 정수는 곱셈의 교환법칙 성립하고, 정수는 결합법칙 성립하죠. 정수에서 1은 곱셈의 항등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모노이드까지는 되는데 2의 역원은 2분의 1인데 2분의 1은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군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유리수, 실수, 복소수 등이 곱셈에 관한 군이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아벨군이 됩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특별함 없이 이거 꼭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곱할 때 이거를 할 때 이것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항등호는 1,1인 거고, 아래 거로 정의를 하면 항등호는 1,0이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항등원이 달라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의 순서상에 곱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줘야만 항등원이 뭐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말 없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없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건 꼭 정의를 내려줘요. 순서상의 합은 어떻게 생겼습니다 하고, 순서상의 곱은 어떻게 됩니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는데, 시험을 보는데 아무런 정의를 안 내려줬잖아요. 내려줘야 되는데 정의를 안 내려줬다. 아, 그럼 우리는 무조건 곱셈은 순서상끼리의 곱, 덧셈은 순서상끼리의 뭐로? 합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원칙은 정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한다야, 곱셈은. 그런데 정의를 특별한 말을 해주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 X가 유한집합이 됐건 무한집합이 됐건 관심은 없어요. 단 공집합만 아니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편의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모델에서 첫 번째 G를 이거를 이제 무슨 뜻으로 썼죠? 멱집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X의 모든 부분 집합들의 모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멱집합이 파워셋이죠. 그래서 PX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저때 이제 저 P자는 대문자 P자로 썼을 때 나중에 폴리노멀의 P자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통 흘림체로 이렇게 많이 쓰긴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G를 이렇게 놓자야. 이렇게 놓고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델타입니다. 내가 A 델타 B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냐면 A 디퍼런스 B, B 디퍼런스 A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자요. 일명 이거를 우리는 학교 수학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얘네들을 집합적으로 이런 집합인 거죠. 이 집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 디퍼런스 B도 X의 부분 집합, B 디퍼런스 A도 X의 부분 집합, 부분 집합들의 합집합도 X의 부분 집합이니까 얘는 X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부분 집합들의 모임인 어디에 들어가요? G에 들어가고요. 증명이 짜증스러움으로 생략하고요.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항등원은 뭘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항등원은 있을까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A 유니언 B 디퍼런스 A 인터섹션 B를 지칭하는 집합이죠. 그래서 이것이면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 증명은 안 했지만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A 디퍼런스 B 유니언 B 디퍼런스 A와 B 디퍼런스 A 유니언 A 디퍼런스 B는 같죠. 다시 말해서 무슨 법칙은 성립해요? 교화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가 2면 당연히 E 델타 A도 뭐가 되는 거예요? E가 쏘리 A 델타 E가 A면 E 델타 A도 A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화 법칙이 성립하니까 왼쪽 오른쪽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면 이 말은 A는 A 델타 E는 A 디퍼런스 E 유니언 E 디퍼런스 A예요. 그러면은 이것이라는 말은 A 인터섹션 E 디퍼런스 A가 무슨 집합이에요? 공집합이죠. 그렇죠? A가 있고 E가 있다. 물론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되면은 A는 이 집합인 거고 이 디퍼런스 A는 요 집합이니까 공통원소가 있을 수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A는 이 집합이고 이 디퍼런스 A는 무슨 집합이에요? 공집합이니까 공통원소가 당연히 뭐다?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공집합이 된다야. 이것이므로 이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이니까 요거라는 말의 뜻은 A와 E의 공통원소는 뭐다? 존재하지 않는다죠.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얘가 무엇이라면 모든 부분 집합이라면 그런 거예요. 어떤 집합과도 무엇을 가지지 않는다요? 이는 공통원소를 가지지 않는다죠. 그렇죠? 그런 집합은 뭐밖에 없어요? 공집합밖에 없죠? 그렇죠? 모든 부분 집합과 공통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yes? 얘기 되겠죠? 얘가 지금 이제 뭐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에서 결론이 얘가 뭐가 나온 거예요? 항동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이라면 하면 이때 이 말은 이런 뜻이잖아요.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니까 이런 뜻이죠. 둘 다 공집합이라는 뜻이죠. A 디퍼런스 B가 공집합이라는 뜻은 뭐예요? A가 B에 포함됐다는 뜻이고 B 디퍼런스 A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가 B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B는 무엇과 같다? A와 같다죠? 즉 A의 역은 뭐가 된다? A가 된다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아벨군이 됩니다. 아벨군이 되는데 항등원은 공집합이고 A의 역원은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업할 내용은 아니지만 뒤에 가서 이제 보도록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G 속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X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이니까 이 그림상 2에 n승계가 있겠죠. 그렇죠? 2에 n승계가 있어서 얘네들은 얘네와 구조적으로 같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주 유명한 집합이죠.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제들을 다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가 이것 가지고 오전을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기 2.1.4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 하도록 하죠.